남편의 장례식 날 시아버지와 결혼을 발표한 며느리. 이 믿을 수 없는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에 온 마을이 경악했습니다. 그날 아침 담양의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비도 해도 없는 잿빛 하늘 아래 박지원 어르신 가문의 오래된 한옥은 장례식의 곡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혜인의 남편 박진우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갓 24이 된 그의 온화한 미소 옆으로 향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혜인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샌 탓에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습니다. 그녀는 흰 소복을 입고 머리에는 상주 한 장을 차고 낡은 웨딩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2년 남짓한 짧은 결혼 생활 끝에 남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혜인은 지난 1년간 병든 남편을 한마디 불평 없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발인을 준비하며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인의 시아버지 박지원 씨가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역시 흰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목소리는 쉬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 박지원은 집안을 대표하여 중대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며느리인 서혜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온 집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목탁 소리마저 뚝 그쳤습니다. 몇몇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박지원 씨의 형수인 김미숙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누구요? 당신 아들 아내를,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요? 그녀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씨는 태연했습니다. 그는 혜인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20살의 여인은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며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어떤 반응도 거절의 말도 없었습니다. 혼례는 발인이 끝난 후 바로 진행될 것이요. 조상님과 온 집안 어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집안 어르신 한 분이 나섰습니다. 자네가 정 그렇다면 내가 주례를 서겠네. 하지만 나중에라도 모두에게 이 일을 설명해야 할 걸세. 이건 자네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박지원 씨가 미쳤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분명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씨의 서슬퍼런 눈빛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관 옆에서 환갑을 앞둔 늙은 아버지가 막 과부가 된 며느리를 아내로 맡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인륜을 저버린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그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게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을 때 모두가 경악하게 됩니다. 한참 떨어진 담양의 시골 마을, 구불구불한 개우리 과수원을 휘감아 도는 그곳에 초가집 한 채가 논밭 사이에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혜인이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남동생과 함께 자란 곳이었습니다. 8살 때부터 그녀는 어머니를 부축해 무료약을 타러 다녔고 할머니를 도와 시장에서 떡을 팔아 푼돈을 벌었습니다. 혜인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예뻤습니다. 하얀 피부, 사슴 같은 눈망울, 가녀린 몸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날선 시선을 막아주진 못했습니다. 예쁘면 뭐해, 가난하면 다 소용없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매일같이 버스터미널과 시장 골목을 돌며 복권을 팔아야 했습니다. 18살 그녀는 처음으로 박진우를 만났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시골에 내려온 도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에 안경을 쓴 학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혜인을 동정의 눈빛이 아닌 감탄의 눈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날 그는 복권을 전부 사주고는 어머니와 동생을 위한 우유까지 한 상자 안겨주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그는 약과 빵 그리고 따뜻한 웃음을 들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2년 동안 혜인은 감히 어떤 꿈도 꾸지 못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녀를 아버지에게 소개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별말 없이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책임져야지. 결혼시켜. 그들에게는 화려한 약혼식도 웨딩카도 없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빌려준 한복을 입고 조촐한 식사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시댁은 수백 평의 대지에 자리한 으리으리한 한옥이었습니다. 혜인은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진우는 건설 엔지니어로 착하고 아내를 아낄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시아버지 박치원 씨는 과묵하고 차가웠지만 그녀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진우의 큰어머니, 즉 박치원 씨의 형수인 김미숙 여사만이 늘 그녀를 차갑게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는 그녀는 혜인에게 집안의 큰일은커녕 부엌일조차 맡기지 않았습니다. 혜인은 오직 청소, 빨래, 그리고 남편 간병만 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진우가 쓰러졌습니다. 말기 신부전증이었습니다. 혜인은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결혼 예물을 다 팔고 식당 설거지, 시장 허드레실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남편의 약값을 벌었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날이 갈수록 그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네가 무슨 애군이라도 끼었기에 들어오자마자 애가 저렇게 알아눕니? 박치원 씨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툇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아들 진우와 형수와 함께 살며 말이 줄었고 집안일에 좀처럼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혜인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진우만 살아준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난이나 상실보다 더 끔찍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담양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의 나무 문틈으로 스며드는 냉기는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안쪽 작은 방, 혜인은 남편의 병상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눈가는 퀭했습니다. 남편 진우는 낡은 침상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피부는 누렇게 떴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발작을 일으키며 경련하다가 희미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부전증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신장 이식을 받거나 꾸준히 혈액 투석을 받지 못하면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 무너졌습니다. 모아둔 돈은 이미 바닥났고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옷가락지마저 전당포에 맡긴 뒤였습니다. 혜인은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며 굳은 살 박인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찾아가 애원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시아버지 박치원 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그녀가 무릎 꿇고 진우의 투석비를 빌려달라고 애원할 때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살아봤자 고통만 길어질 뿐이다. 마음의 준비나 하거라. 그럴 때면 혜인은 그가 뼛속까지 미웠습니다. 자식에게 정한 줌 없는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등 뒤에서 그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단지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혜인은 일찍 일어나 진우를 위해 묽은 흰죽을 끓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조곤조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문득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나랑 약속 하나만 해줄래? 무슨 약속이든 다 할게요. 말해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없어져도 당신은 계속 살아야 해. 나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그리고 이 집에서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지 마. 아버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분이 아니야. 혜인은 얼어붙었습니다. 더 물어보기도 전에 진우가 기침을 터뜨렸고 입가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심장이 멎었다고 했습니다. 다정했던 남자, 신혼여행 한번 데려가 주지 못했던 남편, 가난해도
내가 꼭 지켜줄게 라고 말했던 그가 마지막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녀의 품에서 떠나갔습니다. 이틀 뒤 장례식이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혜인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너무 큰 슬픔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정 앞에 조용히 앉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 잡아먹었으니 꼴 좋다. 저 집안도 복도 없지. 이제 누가 저 뒤치다거리를 한담. 그 와중에 박지원 씨만이 아들의 관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내 울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혜인을 애처로우면서도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한 듯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발인 전날 밤 박지원 씨가 조용히 혜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을 끌어안은 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를 보내고 나면 너를 내 아내로 맡고 싶다. 혜인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넉 나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진우 씨 아내잖아요. 그랬지. 하지만 내일부터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날 밤 혜인은 석상처럼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박지원 씨의 말이 텅 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남편이 죽은 바로 다음 날에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진우를 잃은 슬픔이 채가 시기도 전에 더 잔인한 충격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똑똑히 들어둬라. 이것이 너 자신과 진우가 남긴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진우 씨가 뭘 남겼는데요? 그 사람은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혜인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재산이 아니다. 진실이지. 네가 만약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이 집에서 무사히 살아남지 못할 게다. 그녀는 박지원 씨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두려워졌습니다.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폭풍 속에서 너무나도 침착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이 집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아들의 죽음보다 더 큰 폭풍을 감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인은 진우의 영정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로 집은 북적였고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녀를 훑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 이제 저 집에 눌러앉아 빌부터 살 작정인가? 김미숙 여사는 재단 근처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경멸의 눈빛으로 혜인을 쏘아봤습니다. 진우가 죽은 후 그녀는 집안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듯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박지원 씨조차 그녀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명목상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집안 재산을 관리해온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발인 시간이 다가오자 박지원 씨가 영정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모든 친척과 조문객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제 아들 진우를 보내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박지원은 서혜인을 제 아내로 정식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석고상처럼 굳었습니다. 몇몇은 휘청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미숙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아들 장례식에서 며느리랑 결혼하다니?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혜인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진우를 믿는다면 진우가 나를 믿으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거라. 혜인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지 마. 왜 진우는 그런 말을 했을까?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날 밤 혜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옆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거대한 장기판 위에 조리된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인륜과 도덕이, 다른 한쪽에는 정체 모를 거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그녀는 박지원 씨가 홀로 앉아있는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 씨의 말처럼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박지원 씨는 말없이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에는 뼛속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온 집안 친척들, 아들의 재단,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 앞에서 그날 정오, 진우의 발인이 끝나고 묘지에 다녀온 박씨 가문 사람들은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향연기가 채가 쉬지 않은 종갓집 대청마루에서 박지원 씨가 혜인의 손을 잡고 조상님과 아들의 영혼 앞에서 즉시 간소한 혼례를 올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김미숙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정말 미쳤군요, 도련님. 아들 무덤에 흙도 안 말랐는데 며느리를 취하다니요. 염치도 없으세요? 박지원 씨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제가 책임집니다. 조상님께서 벌하신다면 저 혼자 받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이 일을 빌미로 진우가 남긴 것을 빼앗으려 든다면 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공기를 갈랐습니다. 온 집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당 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결혼식은 온 집안의 경악과 분노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어떤 이는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어떤 이는 마당에서 욕설을 퍼부었으며,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찍어 먼 곳에 친척들에게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씨는 묵묵히 예를 마쳤습니다. 혜인은 그의 옆에서 텅 빈 눈으로 떨리는 손을 맞잡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혼례가 끝나자 소문은 마른들에 불 번지듯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혜인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시아버지를 유혹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남편을 죽게 만들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불효우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온 동네를 다니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복권 팔던 시골뜨기가 이제 안주인이 되려 한다며 그녀를 아홉고리 여우에 비유했습니다. 혜인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방에 앉아 진우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이 아버님을 믿으라고 했죠. 그래서 믿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박지원 씨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인이 치르고 있는 대가를 알았고 집안의 분노는 시작에 불과하며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혼식 며칠 후 집안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미숙 여사는 갑자기 진우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열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옛 유언장에는 집안 재산이 명확하게 분배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를 모시는 토지와 재정 관리권은 박지원 씨의 장남인 진우에게 상속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우가 죽었으니 그 상속분은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야 한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자신만이 유일하게 자격 있는 후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혜인은 이제 갓 들어온 며느리에 자식도 없고 이런 비상식적인 짓까지 저질렀는데 어떻게 진우 몫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씨는 천천히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직접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새로운 유언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우가 죽기 전에 남긴 서명도 있었습니다. 새 유언장에 따르면 진우의 모든 상속 재산은 그의 아내, 즉 혜인이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내 아내이니 법적으로 이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김미숙 여사는 책상을 치며 눈을 부릅떴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히 땅이나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대한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을 서두르지 않으면 서혜인이라는 저 어린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습니다.
긴장감 넘쳤던 가족회의가 끝나고 김미숙 여사는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높게 튼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입술은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들 위해 군림하며 돈과 권력을 쥐고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던 시골뜨기 계집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생긴 것입니다. 저딴 게 감히 이 집의 주인이 되겠다고? 좋아,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녀는 피처럼 붉어진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인은 그날 이후 더욱더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김미숙 여사와의 마주침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집에서 평화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후 혜인이 진우의 낡은 책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봉인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에는 남편의 비스듬한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와 혜인이 함께 열어보세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상속 재산 관련 서류에 공증된 사본과 아직 보내지 않은 고소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선명했습니다. 김미숙의 재산 횡령 행위에 대한 고발장.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고소장은 위조된 토지 양도 계약서 사진, 가족 장부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된 재산 목록 등 증거 자료와 함께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김미숙 여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아래에는 진우가 남긴 짧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아직 이 고소장을 보내지 않은 것은 큰어머니께서 뉘우치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없다면 아버지께서 저를 대신해 이 일을 바로잡아 주세요. 혜인은 서류 뭉치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혜인은 박치원 씨 앞에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랍장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원본이었습니다. 나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가 살아있을 때 이 일을 터뜨리면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 녀석은 여전히 형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럼 왜 더 일찍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먼저 공개했다면 그 여자는 상속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 분쟁을 이유로 모든 재산을 동결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을 게다. 그랬다면 너와 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그럼 저와 결혼하신 이유가 맞다. 너를 법적인 상속자로 만들어 그 여자가 재산을 빼앗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였다. 혼인신고서 한 장이면 모든 것이 그 여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되니까. 그제야 혜인은 박치원 씨가 두고 있던 거대한 장기판의 모든 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던 두 사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한편 김미숙 여사는 자신의 계획이 탄로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몰래 위조된 등기 서류를 만들며 집안의 땅 일부를 강변 신도시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통화와 서류 서명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박치원 씨의 사촌 동생이자 은퇴한 검사 출신인 이경수 씨였습니다. 그는 현재 박 씨 가문의 공동재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박 씨 가문은 종갓집에서 임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가문의 어른인 이경수 씨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진우의 사망 이후 가문의 재산과 유산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침묵하던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치원 씨와 혜인의 충격적인 결혼 이후 집안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든 채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청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재산분배 권한을 재확립하기 위해 왔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과부에 불과한 저 시골뜨기 계집애가
우리 박씨 가문의 땅을 차지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경수 씨가 손바닥으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할 말 다 했습니까? 이제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모두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박씨 가문의 재정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김미숙 씨가 지난 7년간 재산을 횡령해 온 증거입니다. 온 집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횡령이라니요. 경수 씨, 사람을 모함하지 마세요. 김미숙 여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경수 씨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천천히 서류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위조된 토지양도 계약서, 위임장의 위조 서명, 박씨 가문 명의로 대출받았지만 돈은 가문 계좌로 들어오지 않은 대출 목록, 모든 것이 공증사무소에서 대조 확인을 마쳤고 증인의 서명까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미숙 씨와 부동산 중개인의 만남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담양대교 근처에 논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약 2억 원을 따로 챙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경수 씨가 녹음 파일을 틀자 김미숙 여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계약해요. 이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집안에 서류 볼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진우 녀석은 곧 죽을 거고 며느리는 멍청하고 시동생은 있으나 마나인데 뭘 걱정해. 분위기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김미숙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를 편들던 사람들은 이제 시선을 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녀가 더듬거리며 부인하려 하자 이경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박지원 씨의 아들 진우가 죽기 전에 작성해둔 고소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저와 아버지에게만 몰래 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해온 집안 앞에서 이 사실을 공표하는 겁니다. 김미숙 여사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한때 박씨 가문을 쥐고 흔들고 해인을 모질게 구박했던 여인이 조상들의 위패 앞에서 벌거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할 말 있소, 형수. 박지원 씨가 일어서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김미숙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내 몫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남편이 죽고 이 집안을 지탱한 건 나였어요. 그런데 당신들은요? 아들은 내팽개치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침상에 기어오르고 이제 와서 도덕군자인 척해요? 입 닥쳐. 집안 어른 한 분이 소리쳤습니다. 내년은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어. 평생 이 집에 빌부터 살았으면서 이제는 가문까지 망치려 들어? 이경수 씨가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오늘부로 김미숙 여사의 재정관리 권한을 박탈하고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항은 이미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혜인은 방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통쾌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작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배신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란만장했던 가족회의가 끝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혜인은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기이한 결혼식에 대한 소문은 담양 일대에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박지원 씨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애 보통 내기가 아니야? 여우가 따로 없네. 아내였다가 딸이 되더니 이제 다시 아내라니. 정말 파렴치해.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결혼하다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필시 늙은이랑 눈 맞아서 애라도 가진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서두를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인이 시장에 가면 아무도 물건을 팔지 않았고 가게에 들르면 물건이 다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들으라는 듯 크게 내뱉는 비아냥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반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이웃집 아이들이 서로 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랑 안 놀아. 너는 할아버지랑 결혼한 혜인이 아줌마 같아.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편견의 그림자는 진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이 기막힌 상황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세상 사람들 눈에 그녀는 여전히 인륜을 저버린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박치원 씨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인의 눈에 서린 침묵과 걸음걸이에 묻어나는 피로를 보았습니다. 그는 위로에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명령하며 홀로 감내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는 조용히 연못에서 연꽃을 꺾어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리 없는 격려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혜인은 거실에 앉아 마당으로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와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차를 따르던 박치원 씨가 손을 멈추고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후회한다. 하지만 너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입이 너무 무서워서다. 너처럼 착한 아이가 고개 숙이고 살게 만들고 김미숙 같은 악한 자가 고개 쳐들고 살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는 차를 따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어봤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명예가 아니라 옳은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진우가 남긴 마지막 옳은 것이다. 혜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나긴 고통의 시간 끝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치원 씨에게 허락을 구해버려져 있던 뒤뜰을 개간해 채소를 심고 닭 몇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밭에 나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녀를 놀렸던 이웃집 아이에게는 잘 익은 과일을 건넸습니다. 점차 아이들이 그녀의 집에 놀러오는 횟수가 늘었고 시장의 상인들도 다시 말을 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뿌리내리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남자가 혜인을 찾아와 자신을 그녀 어머니의 옛 지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쪽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친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어머니 제삿날 황룡면 12번지로 오시오. 발신인은 없었지만 그 글씨체는 혜인에게 소름 끼치는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김미숙 여사가 자신의 방에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의 글씨체와 똑같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제삿날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방 안쪽에 마련된 임시제단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평생을 작은 개울가에서 말없이 살았던 깡마른 어머니가 빛바랜 사진 속에서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인의 손에는 낯선 남자가 남긴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황룡면 12번지, 평생 어머니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그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친아버지는 이곳에 살았고 박씨 가문과도 무관하지 않소. 그녀는 박치원 씨에게 아무 말 없이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스스로 과거로부터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12번지는 새로 지어진 상가들 사이에 끼어있는 낡은 단층집이었습니다. 한 60대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혜인 양이요?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고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대 아버지는 박치원 씨의 친동생이었소. 혜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래전 박씨 가문에는 두 아들이 있었지. 장남인 치원과 차남인 태진. 치원 씨는 가업을 잇기로 되어 있었고 동생인 태진 씨는 성격이 자유분방했는데 집안에서 반대하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소. 그게 바로 혜인 양의 어머니였지. 크게 다툰 후 태진 씨는 집을 나가버렸소. 그들은 가난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혜인이 태어난 후
태진 씨는 가족에게 누를 끼칠까봐 감히 돌아가지 못하고 막노동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공사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혜인의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평생을 남편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박치원 씨를 찾아간 적이 있었지만 그는 만나주지 않았소. 동생에 대한 원망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는지 혜인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인 줄 알았던 자신이 사실은 박치원 씨의 친조카이자 박씨 가문의 피를 이은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자네 아버지 이름은 박태진이요. 죽기 전에 자네에게 이 편지를 남겼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야 전해주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혜인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세상에 없겠구나. 형님을 원망하지 마라. 그분은 가문의 전통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았지만 언젠가는 너를 받아주실 거라 믿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인은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슬픔, 분노, 감사, 그리고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들어섰을 때 박치원 씨는 싸늘하게 식은 찻잔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편지를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박치원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진우가 너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침묵하셨어요? 내가 내 동생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내가 너를 인정했다면 진우가 감히 너와 결혼하지 못했을까봐 두려웠다. 그땐 그 녀석이 이미 너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혜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자신의 혈육이 사는 집에서 타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며느리로, 그리고 시아버지의 아내로, 그리고 이제 그 남자의 친조카로. 얽히고 설킨 운명이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자신이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단 위 영정사진 속에서 진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와 당신 두 사람 모두 어떻게든 나를 곁에 남겨두고 싶었던 거군요. 혜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충격적인 결혼식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나 박씨 가문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혜인은 뒤뜰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박치원 씨의 장부 정리를 도우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대로 잠잠해질 리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군인 출신인 듯 다부진 체격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박치원 어르신 댁이 맞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혜인이 안에서 나왔다. 그녀는 남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 민준 씨?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 대학 동기셨죠? 네, 기숙사에서 3년간 함께 지냈습니다. 졸업 후에 외국에 나갔다가 며칠 전에 막 귀국했습니다. 강민주는 배낭에서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꺼내 혜인에게 건넸습니다. 진우의 옛날 휴대폰입니다. 죽기 전에 저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는데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혜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확인을 구하는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어요? 혜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준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진우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이걸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없겠지. 그런데 나 병으로 죽는 게 아닌 것 같아. 최근에 내가 먹는 약이 바뀐 것 같아. 자꾸 어지럽고 헛것이 보이고 가끔은 필름이 끊겨. 누가 내 음식이나 약에 뭔가를 탄 것 같아. 이 일 좀 알아봐줘. 하지만 혜인이에겐 절대 말하지 마.
그 사람이 다칠까봐 무서워. 혜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미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고통이 다시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게 진우 씨 목소리 맞아요? 그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맹세합니다. 제가 그 녀석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죽기 2주 전에는 자기가 매일 먹는 약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 아니었어요. 혜인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진우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죽음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는 꼼꼼한 성격이라 늘 약을 확인하고 먹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정신이 흐릿해져서 의식을 잃는 일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잠꼬대로 그 여자는 우리 식구가 아니라서 다들 없애려고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혜인은 온몸의 세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왜 그녀를 없애려 했을까? 그녀는 자신을 쳐다보던 김미숙 여사의 눈빛과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비아냥대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하지만 정말 누군가 손을 썼다면 왜 1년 동안이나 진우를 살려두었을까? 어쩌면 목적은 진우가 아니라 혜인 그리고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박치원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민준을 보고는 아들의 친구임을 알아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이 댁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진우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내고 싶습니다. 박치원 씨는 민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 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 자네가 그 아이와 친했다면 나를 도와 모든 것을 밝혀주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상관없네. 혜인은 낡은 휴대폰을 마치 죽은 남편의 마지막 남은 일부인 양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진우를 그녀에게서 빼앗아갔다면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혜인은 진우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은 그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먹던 약 보관하고 있나요? 혜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약병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혈액투석 약과 간장약 2병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모두 라벨이 선명했지만 민준은 3번째 약병에 주목했습니다. 유일하게 라벨이 없는 약병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리하다가 다른 약들 사이에 섞여 있는 걸 봤어요. 영양제인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약병을 챙겨 검사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에 혜인과 민준은 사설검사소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벨 없는 약병 안에는 소량의 디아제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신경안정제였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신경쇠약, 기억상실, 의식장애, 간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소량이지만 2달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했다면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인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는 정확히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피로감, 헛소리, 기억력 감퇴. 하지만 의사는 신부전증의 합병증이라고 했고 그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민준이 약병을 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라벨을 떼고 다른 약들 사이에 섞어둔 겁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를 속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누가 매일 진우 씨 약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혜인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약을 배달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약을 받고 관리한 사람은 그녀, 박치원 씨, 김미숙 여사, 그리고 일하는 아주머니뿐이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혹시 약 관리를 못하게 막은 사람이 있었나요? 혜인은 문득 떠올렸습니다. 김미숙 여사였습니다. 진우가 막 치료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유난히 걱정하는 척하며 약을 챙기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이런 건 내가 할게. 너는 아직 젊어서 실수하면 큰일 나. 그때는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진우가 갑자기 쓰러졌던 날은 대부분 김미숙 여사가 죽이나 약을 방으로 가져다 준 후였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오렌지 주스에 무언가를 타는 걸 봤어요. 보약이라고 하길래 물었더니 시골에서 올라와 뭘 한다고 그렇게 묻느냐며 화를 냈어요. 민주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동기와 기회,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진우를 해쳐야만 했을까? 민주는 진우가 보냈던 옛날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여자가 담양대교 옆 땅 문서를 갖게 해서는 안 돼. 그 땅은 진우가 박지원 씨에게 구두로 물려받은 가장 가치 있는 땅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진우가 법적 절차를 마치기 전에 죽는다면 원본 서류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될 터였습니다. 혜인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고 그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용기 내지 못했던 일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부엌에서 혜인이 고구마를 깎고 있는데 김미숙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우리 조카면은 임께서 아주 바쁘시더군. 채소도 심고 약 성분 검사도 하고 의사라도 되려는 모양이지? 혜인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저 제 남편이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죽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김미숙 여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프니까 죽었지. 누가 또 내 귀에다 이상한 소리를 속삭이더냐? 혜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김미숙 여사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라벨 없는 약병, 검사 결과, 진우 씨가 남긴 녹음 파일, 그리고 민준 씨의 증언까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기에 충분한 증거들이요. 김미숙 여사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아주 대단해졌구나. 서혜인? 복권 팔던 계집애가 이제 법인이 증거니 하는 말도 알고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무서워하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공개되기 전에 조용히 계시라는 뜻이에요. 김미숙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시아버지랑 결혼했다고 이 집이 내 것이 된 줄 알아? 그 안주인 자리는 박지원 씨가 내려준 거지. 네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야. 혜인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안주인 자리는 필요 없어요. 진실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누군가 진우 씨 약을 바꿔치기 했고 그가 쓰러질 때마다 아주머니께서 약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죠. 그 약병은 집안 사람이 아니면 넣을 수가 없어요. 김미숙 여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날 범인으로 모는 거냐? 내가 그렇게 허술하게 흔적을 남길 사람으로 보여? 아주머니는 남기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진우 씨는 남겼어요. 그는 알고 있었고 의심했고 모든 것을 기록해뒀어요. 김미숙 여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애가 감히 나를 의심해? 내가 약 하나, 죽 한 그릇까지 다 챙겨줬는데. 혜인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를 걱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가 땅 문서를 넘기기 전에 죽기를 바라신 건가요? 방 안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워졌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혜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발각되었다는 공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드러나면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과 권력,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혜인은 칼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남편이 억울하게 죽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원할 뿐이에요. 김미숙 여사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을 찾아가 모든 걸 말씀드리세요. 제가 이 일을 경찰에 알리기 전에요. 혜인은 부엌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지원 씨가 진우의 재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 나눴어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게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 혼자 두지 않겠다. 혜인은 진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빠, 내가 다 밝혀낼게요.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혜인과 김미숙 여사의 대립 이후 이틀이 지나고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아침 한중년 여성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예전에 진우를 돌봤던 가사도우미 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혜인은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혜인이 오기 전에 일하다가 진우의 병이 심해지기 전에 그만뒀던 사람이었습니다. 김미숙 여사가 그녀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해줄 사람이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 든다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 거실에 모여 앉아 순자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진우 도련님 약이랑 식사를 다 챙겼어요.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만 했습니다. 김미숙 여사님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라벨 없는 약병은 뭡니까? 순자씨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도련님이 너무 쇠약해 보여서 제가 동네 약재상에서 사온 간에 좋은 민간 약초예요. 독 같은 거 아니에요. 혜인이 물었습니다. 그게 보약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증거는 없지만 제 모든 걸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전 도련님을 해치지 않았어요. 김미숙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봤지? 음모도 독약도 없어. 그냥 할 일 없는 것들이 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박지원 씨는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순자 씨를 응시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그만두신 후에도 그 약병은 계속해서 서랍에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계속 약을 준 거죠? 순자 씨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만둘 때 남은 걸 김미숙 여사님께 드렸어요. 아마 그분이 계속 주셨나 보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사가 있는데 왜 출처도 모르는 약을 계속 먹입니까? 민준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김미숙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만둬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혜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순자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약병이 묻은 지문 감식을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경찰이 그 약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도 괜찮으시겠어요? 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김미숙 여사를 쳐다봤고 한때 당당했던 그녀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좋아, 마음대로 해.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할 테니 각오해. 박지원 씨가 일어서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소가 두렵지 않소. 죽은 사람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이 두려울 뿐이지. 그 말에 온 집안이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혜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밀봉된 비닐봉지에 담긴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것은 검사 결과와 함께 경찰서로 보내질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말싸움이 아니라 법과 양심의 대결이었습니다. 약병을 경찰에 보낸 지 사흘 후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아침 민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서 형사였습니다. 약품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와서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혜인과 민준은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들은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약병에서는 디아제팜 성분이 검출되었고 30일 이상 복용 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병의 지문은 두 사람의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김미숙 여사의 것, 다른 하나는 가사도우미 순자 씨의 것이었습니다. 혜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학적, 법적 증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김미숙 여사와 순자 씨를 조사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차가 대문 앞에 서자 김미숙 여사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 씨는 겁에 질려 혜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혜인은 대답 대신 두 경찰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미숙 여사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안 가. 난 사람 죽이지 않았어.
경찰관이 차분하게 소환장을 내밀었습니다.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겁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치원 씨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김미숙 여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시오, 형수, 가서 사실대로 말하시오. 죄 지은 자는 조상님도 보호해주지 않으시니까. 김미숙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와 구경했습니다. 한때 종갓집의 안주인으로 군림하던 그녀가 죄인처럼 차에 오르는 모습을. 그날 밤 박치원 씨는 툇마루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혜인이 다가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서.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옳은 일을 한 거다. 진실은 밝혀져야 해. 그래야 진우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테니. 김미숙 여사님이 계속 부인할까봐 걱정돼요. 아무리 교활해도 법을 이길 수는 없고 조상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다. 박치원 씨는 재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 진우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미숙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순자 씨에게 떠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여우는 살아남기 위해 누구든 물어뜯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받은 지 사흘 만에 김미숙 여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혜인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혜인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면 끝날 줄 알았어? 내가 이따위 계집애한테 당하고 살 것 같아? 혜인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증거? 내가 약을 넣는 걸 본 사람이라도 있어? 다 추측일 뿐이지. 추측만으로는 사람을 감옥에 못 보내. 혜인은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똑똑히 알아도 이 집에는 아직도 내 편이 있어. 넌 시아버지랑 결혼해서 안주인 행세나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널 더러운 쓰레기 취급해. 그 말은 비수 같았지만 혜인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인은 사건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가 구속된 후 임시로 고용된 가사도우미 현주 씨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무서운 걸 들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오늘 김미숙 여사님 방을 청소하다가 몰래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옛날 일로는 부족해. 새로운 걸로 엮어야지. 강민준이랑 서혜인, 그 두 놈을 다른 죄로 묶어야 해. 라고 적는 걸 봤어요. 혜인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민준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진우가 남긴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를 증거 위조나 절도 같은 다른 죄로 엮으려 할 겁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쁜 짓도 꾸밀 수 있어요. 다음 날 예상대로 경찰이 혜인과 민준을 불렀습니다. 김미숙 여사가 두 사람이 박치원 씨의 서류함을 훔치려 했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혜인은 조사관 앞에서 침착하게 준비해둔 USB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약병 사진, 검사 결과, 그리고 현주 씨의 증언 녹취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모함할 것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조사실 밖에서 김미숙 여사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짜놓은 판이 뒤집히기 직전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그날 밤, 혜인은 조용히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시골에서 작은 약재상을 하는 김민정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혜인은 며칠 전 그녀를 우연히 만났고 순자 씨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저녁 7시에 가게 뒤로 혼자 와요. 다음 날 혜인과 민주는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민정 씨는 낡은 장부와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순자 씨가 담양 사는 환자에게 보낼 약이라며 사간 기록이에요. 신경안정제를 달라고 했죠.
그녀가 메모리 카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게 CCTV 영상이에요. 원래는 도둑 방지용이었는데 김미숙 씨가 순자 씨와 함께 와서 직접 약을 고르고 돈을 건네는 장면이 찍혔어요. 영수증에는 순자 씨 이름만 적어달라고 신신당부했죠. 혜인이 물었습니다.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나요? 네. 진우 군은 착한 청년이었어요. 억울하게 죽게 둘 수는 없죠. 그날 오후 혜인과 민주는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과 민정 씨의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김미숙 여사를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하지만 그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인은 진우의 재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박치원 씨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너에게 이 모든 짐을 지게 해서. 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도 아프셨잖아요. 박치원 씨는 진우의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너무 억울하게 갔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한을 풀어주게 되어 다행이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지만 혜인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복권 팔던 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의와 강인함을 손에 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숙 여사가 구속된 지 일주일 후 혜인은 여전히 진우에 대한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치원 씨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진우방 깊숙한 곳에서 찾았다. 네가 열어보는 게 맞을 것 같구나. 상자 안에는 서류철과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서류는 진우가 죽기 3개월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화순의 땅을 혜인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을 무너지게 한 것은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병세가 악화되는 과정, 고통,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의심과 공포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혜인아, 이걸 읽고 있다면 난 없겠지.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강하게 살아갈 거라 믿어. 화순의 그 땅은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야. 그곳에 작은 집을 짓고 연못도 파고 당신과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 그 꿈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마. 그건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유일한 안식처니까. 혜인은 통곡했습니다. 모든 증오와 복수 속에서도 한 남자의 이토록 순수하고 깊은 사랑이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혜인은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강가에 위치한 풀만 무성한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혜인에게 그곳은 한 사람의 사랑과 기억이 담긴 온 세상이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남긴 이 꿈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나 열심히 살아볼게요. 민주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한 영혼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모든 일이 밝혀진 후 박씨 가문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경멸의 눈빛도 없었습니다. 가문의 제삿날, 예전에 혜인을 무시했던 큰어머니가 그녀 앞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 예전에 내가 못되게 굴었던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혜인은 원망 없이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문의 어른인 이경수 씨 역시 모든 친척들 앞에서 혜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편견에 눈이 멀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날 혜인은 처음으로 집안 어른들이 앉는 상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를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인은 툇마루에 앉아 자신이 가꾼 작은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박 넝쿨이 자라고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새롭게 생명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박지원 씨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느냐? 네. 때로는 큰 것을 잃고 나서야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지. 나처럼 말이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맺어졌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사랑이 아닌
감사와 연민, 그리고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태어나는 결혼도 있는 법이니까요. 화순의 땅은 작은 강가에 있었습니다. 혜인은 박씨 가문을 떠나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우가 남긴 돈과 박치원 씨의 도움으로 그녀는 작은 목조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땅을 갈고 씨앗을 심고 땀 흘려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녀의 텃밭을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화학 비료 없이 친환경 농법으로 채소를 키우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민호라는 농업기술자의 도움으로 혜인은 자신의 채소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작은 텃밭은 점점 커졌고 혼자 살던 집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농사기술을 가르쳐주는 작은 교실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40대 초반의 과묵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주 혜인의 텃밭에 들러 비료나 새로운 종자를 가져다주며 조용히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묻지도 그녀를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흠뻑 젖은 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웃었습니다. 농부에게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죠. 햇볕이랑 비. 그런데 비는 가끔 사람 마음도 적셔주더군요. 그 말에 혜인은 진우를 떠올렸습니다. 그 역시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혜인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혜인은 진우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다시 사랑해줘. 혜인은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 처마 밑에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날 아침 혜인은 홀로 조촐한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치원 씨가 커다란 매화나무 가지를 들고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혼자 설을 보내게 할 수는 없지.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혜인은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 씨도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조촐하지만 따뜻한 설날 밥상을 함께 했습니다. 누구도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이 새겨진 한 사람, 진우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혜인은 홀로 마당에 섰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 과거에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올 때 옆에서 넘어지지 않게 부축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에서 노란 꽃망울 하나가 막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설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느리고 평온한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살았고, 사랑했고, 잃었고, 그리고 마침내 성장했습니다. 영원한 어둠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빛은 언제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소설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가장 깊은 깨달음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을 꿈꾸며 시집온 젊은 여인 혜인이 겪은 상실과 배신, 오해, 그리고 세상의 외면.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고 인내하지만 굴복하지 않으며 쓰러지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의 강인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박치원 씨, 한때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상처를 줬던 그는 아들의 마지막 눈빛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멈출 줄 알았고 속죄할 줄 알았으며 아버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동으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왕자님도 일확천금도 동화 같은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작은 텃밭, 낡은 재단, 소박한 밥상,
그리고 폭풍우를 지나온 후 서로를 더 진실하게 아끼는 법을 배운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